저녁 8시, 박진우 씨가 거친 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작업복에서는 온종일 땀과 함께 뒤섞인 짙은 시멘트 냄새가 풍겼다. 그는 작은 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노동자였다. 아내 이은주 씨는 골목에서 운영하는 작은 반찬 가게의 문을 닫고 남편을 위한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하준이는 진우가 물었다. 자기 방에 있겠죠. 부부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성적표로 향했다. 전교 287명 중 287등. 붉은색으로 쓰인 그 숫자는 아버지 진우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돌덩이와도 같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아들 박하준은 자신의 방에서 성적표 따위는 완전히 잊은 채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조각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쥔 작은 나무 토막 위에서 섬세하고도 정교한 손길로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작은 새의 날갯짓을 깎아내고 있었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었지만 그의 손끝에는 신이 내린 듯한 재능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공부 못하는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었다. 며칠 뒤 하준은 엄마의 심부름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그는 낡은 빌라의 담벼락 아래에서 상처 입은 채 가늘게 울고 있는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고양이의 뒷다리는 어딘가에 부딪힌 듯 퉁퉁 부어 있었다. 하준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다. 며칠간 모은 얼마 안 되는 용돈으로 그는 편의점에서 고양이용 참치 캔 하나를 그리고 약국에서 작은 소독약과 압박 붕대를 샀다. 그는 고양이에게 참치 캔을 열어주고는 녀석이 음식을 먹는 사이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주워온 작은 나뭇가지를 덧대어 능숙한 솜씨로 다리에 임시 깁스를 해주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처럼 신중하고도 따뜻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후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엄마 은주는 낡은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하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갓난아기였던 하준의 사진을 보며 옆에서 함께 TV를 보던 남편 진우에게 무심코 말을 건넸다. 여보, 우리 하준이 사진 좀 봐요. 참 신기해. 뭐가? 이 아이는 보면 볼수록 우리 둘을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야. 당신의 우직한 콧날도 내 동그란 눈도 하나도 없어. 그녀는 사진 속 아기의 작은 손을 가리켰다. 특히 이 손가락 좀 봐. 어쩜 이렇게 가늘고 길까? 꼭 평생 책만 읽는 선비님 손 같아. 우리 같은 막 일꾼 손하고는 영 딴판이란 말이지. 그것은 아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그저 평범한 푸념일 뿐이었다. 진우는 피식 웃으며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쓸데없는 소리. 우리 배 아파 낳은 우리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겠어. 저 손으로 공부나 좀 잘하면 좋으련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아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의 말이 사실은 지난 18년간 그들을 속여온 거대한 운명의 진실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박진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아들이 공부가 아닌 다른 길이라도 찾길 바라는 마음에 주말 동안 자신의 건설 현장에 하준을 데리고 갔다. 아빠, 이건 제가 해볼게요. 하준은 서툴지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 진우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짠하면서도
대견함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위쪽에서 자재를 나르던 인부의 실수로 육중한 철제 강목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다. 하준아, 피해. 진우가 외치는 순간 하준은 반사적으로 아버지를 밀쳐냈다. 아버지는 무사했지만 하준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강목에 어깨와 팔을 부딪히며 옆에 있던 철근덤이 위로 쓰러졌다. 그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솟구쳤다. 하준아, 정신 차려, 이놈아. 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아들을 부축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상처가 깊어 출혈이 심했다. 의사는 급하게 수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혈이요, 제 피를 쓰십시오. 제가 아버지입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내 은주 역시 병원으로 달려와 자신의 피를 써달라고 애원했다. 잠시 후 혈액 검사를 마친 의사가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부부를 찾아왔다. 두 분, 잠시 저와 이야기 좀 나누셔야겠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환자분은 지금 수혈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혈액으로는 수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은주가 물었다. 검사 결과 아드님은 AB형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은 모두 O형이십니다. 의사의 말에 진우와 은주는 잠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혼란을 읽고는 더욱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의학적으로 부모가 모두 O형일 경우 자녀는 O형 이외에 다른 혈액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AB형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 한마디가 부부의 세상에 떨어진 거대한 폭탄이었다. 거짓말 검사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진우가 절규하며 외쳤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미 3번이나 교차 확인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 며칠 전 남편에게 무심코 던졌던 자신의 말이 유령처럼 되살아났다. 이 아이는 우리 둘을 하나도 안 닮았단 말이야. 손가락이 꼭 선비님 손 같아.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병원 측은 발칵 뒤집혔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다. 병원에 존폐가 걸릴 수도 있는 18년 전의 끔찍한 원죄일지도 몰랐다. 병원의 원무과장이 허둥지둥 부부에게 달려왔다. 두 분 진정하십시오. 저희 병원에서 18년 전 두 분의 아드님이 태어났던 날의 모든 산부인과 기록을 지금 즉시 재조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이었다. 잠시 후 응급처치를 마친 하준이 병실로 옮겨졌다. 부부는 진통제에 취해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낯선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지난 18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얼굴 위로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인가라는 끔찍하고도 근원적인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경고했던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과학이라는 이름의 냉정한 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병원은 박진우 씨 부부를 다시 호출했다. 부부는 병원의 무겁고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초조하게 담당자를 기다렸다. 마침내 병원 원무과장이 아주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다. 먼저 저희 병원에서 벌어진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는
18년 전 그날의 산부인과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저희 측의 조사 결과 18년 전 바로 그날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총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끔찍한 실수로 두 아이의 이름표가 뒤바뀌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진우와 은주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원무과장은 다른 아이의 신상에 대한 서류를 내밀었다. 그곳에는 얼마 전 지역신문 한 면을 장식했던 아주 익숙한 얼굴의 사진이 있었다. 한국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입학 한지훈 군. 사진 속 총명하게 빛나는 눈빛의 그 천재 소년이 바로 자신들의 친아들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가족분들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다른 한 가족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들은 박 씨 가족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국내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한국대학교의 한태석 교수였고, 어머니는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미술관 관장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신문에서 본 것과 똑같은 단정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의 아들 한지훈이 서 있었다. 두 가족, 그리고 두 아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누구도 입을 열 수 없는 무겁고도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을 증명하듯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공부는 못하지만 손재주가 좋았던 아들 하준의 그 길고 섬세한 손가락과 높은 이마는 명백히 한태석 교수의 것이었다. 그리고 늘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천재 아들 지훈의 그 다부진 어깨와 사람 좋은 눈매는 평생을 노동으로 살아온 박진우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빼다박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태석 교수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슬픔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한 지적인 오만함과 불쾌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초라한 행세에게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박진우 씨 부부를 향해 아주 차갑게 물었다. 이 아이 학교 성적은 어떻습니까? 은주가 당황하며 아들의 성적표를 마지못해 내밀었다. 성적표를 받아든 한 교수는 그 안에 붉은 숫자들을 보고는 경멸이 담긴 헛웃음을 터뜨렸다. 해요, 내 핏줄이 이런 형편없는 성적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는 더 이상 인간적인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말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지금 즉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비극은 그저 진위를 가려내야 할 하나의 차가운 과학적 문제일 뿐이었다. 두 가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강 한가운데에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2명의 18살 소녀는 서로의 얼굴 위로 자신이 살았어야 할, 그러나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의 대기실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보다 더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씨 가족과 한 씨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대기실의 양쪽 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한태석 교수의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의 등장은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 씨 가족은 거대한 세상 앞에 던져진 작고 힘없는 조약돌 같았다. 검사는 간단했다. 면봉으로 각자의 입안을 긁어내는 지극히 기계적인 절차. 하지만 그 간단한 행위는 18년간의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하고도 잔인한 의식이었다. 결과는 48시간 후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48시간은 두 가족에게 48년보다도 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검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하준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그는 정수기를 찾아 복도를 걸어갔다. 그때 한씨 가족이 들어가 있던 VIP 대기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한태석 교수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그의 귀에 박혔다. 지훈이 문제부터 확실히 처리해야 해. 우리 아들 호적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게 최우선이야. 그의 아내 김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 아이는요? 하준이라는 아이는? 한 교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 아이는 그래, 생물학적으로 내 자식이라는 건 곧 증명되겠지. 하지만 그게 다야. 물론 우리가 평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지만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는 없어. 근본이 다른 아이야. 우리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 하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근본이 다른 아이, 우리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남자가 자신에게 내린 판결이었다. 그는 태어난 지 18년 만에 길러준 부모와 낳아준 부모,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그는 세상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그날 이후 두 집안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지옥이 펼쳐졌다. 박씨 가족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우와 은주는 하준을 예전처럼 대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하준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각칼은 책상 구석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씨 가족의 호화로운 아파트 역시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교수는 밤낮으로 변호사와 통화하며 지훈을 완벽하게 되찾아올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지훈. 그는 자신의 방에 걸린 수많은 상장과 트로피들을 보았다. 명문대 수석 합격증.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자 자부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도둑질한 옷처럼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사랑으로 길러준 진짜 부모님의 얼굴과 자신 때문에 버림받게 될 또 다른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과 정체성의 혼란에 시달렸다. 마침내 피를 말리는 48시간이 흘렀다. 박씨 가족의 집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유전자 검사 기관이었다. 최종 결과가 나왔으니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이었다. 운명의 시험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희망도 허락되지 않는 잔인한 진실의 판결만이 남아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두 가족은 다시 병원의 차가운 회의실에 마주 앉았다. 공기 중에는 곧 닥쳐올 운명의 무게가 숨막히게 떠다니고 있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유전자 상담사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어떠한 감정도 담지 않은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박하준 군과 한태석, 김소연 부부의 친자 관계 확률은 99.99999%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반대로 한지훈 군과 박진우, 이은주 부부의 친자 관계 확률 역시 99.699%로 확인되었습니다. 18년 전 병원 측의 실수로 두 아이가 뒤바뀐 것이 명백합니다. 과학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을 증명했다. 내 아들
내 새끼. 그 순간 아들 하준을 길러온 어머니 이은주의 입에서 18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처절한 오열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버지 박진우 역시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아이를 아들로 알고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한태석 교수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이성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핏줄이라는 저 전교 꼴등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열하는 박씨 부부를 내려다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생물학적 사실은 명백해졌군요. 한지훈은 내 아들입니다. 우리는 즉시 지훈이의 호적을 바로잡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하준을 경멸적으로 쳐다보았다. 저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평생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 불행한 사건을 정리하도록 하지요. 그에게 아들은 되찾아야 할 우월한 유전자와 돈으로 처리해야 할 불량품 2가지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버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천재 아들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18년 동안 이분들은 제가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장 큰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신의 친아들인 하준이를 어떻게 저 아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의 일침에 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준이 움직였다. 그는 오열하는 어머니 은주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는 한태석 교수를 향해 아주 담담한, 그러나 그 어떤 외침보다도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새 한 마리를 꺼내 보였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제게 공부 대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제 어머니는 제게 세상의 지식 대신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을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태석 교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선언했다. 제 이름은 박하준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한태석 교수의 얼굴에서 오만했던 지식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평생 경멸했던 근본 없는 가치들이 자신이 숭배했던 우월한 혈통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기는 모습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 순간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부모를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형제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들들의 위대한 선언 앞에서 한태석 교수의 지적인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 하준이 가진 예술적 재능의 가치를, 그리고 박진우 씨 부부가 지훈에게 베푼 18년의 사랑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며칠 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박 씨 가족의 허름한 집을 홀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오만함에 대해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병원 측 역시 자신들의 끔찍한 실수를 인정하고 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전달했다. 모든 법적, 감정적 폭풍이 지나간 후 두 가족 6명은 한자리에 모였다.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어른들은 이제라도 각자의 친아들을 데려가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의 생각을 뒤집은 것은 아이들 자신이었다. 싫습니다. 지훈과 하준이 거의 동시에 말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한태석 교수님이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박진우 아버님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저는 그 누구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준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박씨 집안의 아들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세상을 이제부터 조금씩 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의 결정에 어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조금은 서투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하준은 이제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한태석 교수의 전폭적인 지원과 병원의 합의금을 바탕으로 평생 꿈꿔왔던 이탈리아의 명문 예술학교 피렌체 국립미술 아카데미에 조속과에 지원할 준비를 시작했다. 더 이상 그는 공부 못하는 아들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지훈은 한국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 휴학을 결정했다. 그는 한시 부모님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떠나 박씨 가족의 작은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의 진짜 삶을 몸으로 직접 배우고 싶었다. 그는 낮에는 박진우 아버지를 따라 건설 현장에 나가 땀의 가치를 배웠고 저녁에는 이은주 어머니의 반찬 가게 일을 도우며 돈보다 소중한 사람 사이에 정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박진우와 한태석은 동네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교수님은 우리 지훈이에게 참으로 명석한 머리를 물려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하준이에게 이 굳은 살 박인 손밖에 물려주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의 말에 한태석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 당신은 내 아들 하준이에게 나 역시 주지 못했던 가장 위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과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기쁨을 말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생각해보니 사내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는 데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가 봅니다. 두 아버지는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속해 있던 두 남자는 이제 아들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통된 운명을 가진 서툴지만 든든한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년 후 세상은 두 명의 젊은 천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명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조각가로 떠오른 박하준이었다. 그의 나무 조각상은 투박하지만 살아있는 듯한 강렬한 생명력과 인간 내면의 깊은 고뇌를 담아낸다는 평을 받으며 유럽 예술계의 샛별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국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인권 변호사가 된 한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돈과 명예가 아닌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주말이면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이 박씨 부모님에게서 배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었다. 두 아들은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 가족 역시 하나의 이름으로 뭉쳤다. 그들은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준해는 존 앤 훈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공부가 아닌 예술이나 기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아주 특별한 장학 재단이었다. 한태석 교수는 이제 더 이상 학벌이나 성적만을 강요하는 편협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재능의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진정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4명의 부모가 한 곳에 모여 설레는 얼굴로 입국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우는 한태석 교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이은주와 김서연은 마치 친자매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게이트가 열리고 하준과 지훈이 나란히 웃으며 걸어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두 아들은 4명의 부모 모두를 구분 없이 차례로 그리고 힘껏 끌어안았다. 두 아들, 4명의 부모, 그리고 하나의 가족.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그림이었다. 며칠 뒤 한태석 교수의 서재, 그의 책상 가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2개의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6명의 새로운 가족이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따뜻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몇 년 전 그의 아들 하준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밀었던 바로 그 작고 투박한 나무 새 한 마리가 아주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명석한 머리와 굳은 살 박인 손, 타고난 천재성과 사랑으로 키워진 인성. 한때는 서로를 부정했던 2개의 세상은 이제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의 하늘 아래에서 함께 빛나고 있었다. 18년 전 병원의 끔찍한 실수로 시작되었던 비극은 그렇게 두 아들의 위대한 선택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침내 그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